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귀국한 50대 남성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식당에서 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치료제까지 동원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내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검찰이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기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수사팀에게 제안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결재를 미루면서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의 소환을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최 비서관은 지금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병희 노동당 전 비서가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으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모부와 친형을 살해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불식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날이었던 어제 저녁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 건축주는 지난해 소방 점검에서 내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입국 당시 아무 증상이 없어서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닷새 뒤 자진 신고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 사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여럿이라 방역 당국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환자는 54살 남성으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설명절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칭다오를 경유해 귀국했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먹다가 어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생겨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격리된 상태에서 받은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겁니다.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경기도 고양시의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환자의 가족과 동행자, 함께 식사한 지인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환자가 외부 활동을 한 23일과 24일 사이 음식점 등에서 만난 일상 접촉자들을 방역당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환자 1명이 63명을 밀접 접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선을 따라가면서 CCTV도 보고 카드도 보고 해서 환자분이 말한 거와 객관적인 게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자는 양호한 상태며 이들과 접촉한 이들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입국 당시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잠복 기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증상이 없는 감염자까지 나온 마당에 방역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정수 기자입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에게 우리 검역망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열이 나서 격리됐던 첫 번째 감염자, 같은 이유로 감시 대상이었던 두 번째 감염자와는 달리 무증상 입국자였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긴 탓에 최근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검사를 자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 1000여 명 중 이미 입국한 걸로 추정되는 500여 명의 행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처럼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검역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자 중 폐렴 증상을 보인 사람을 의심 환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지역을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한시 총영사관은 현지에 남은 교민 500여 명 중 대부분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전세기 투입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중국 상황은 지금 최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56명으로 늘었고 공식적인 확진자만 2,029명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급기야 에이즈 치료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 나흘째 봉쇄된 가운데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선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充分，这个时间太长，而且会出现因为你在医院里面排队，可能造成交叉感染，这是我们很担心的。 중국 당국이 군 의료진 등을 급파한 가운데 SNS에선 환자가 넘쳐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已经有9万多人次，新型冠状病毒已经发生第二代变异了，那么它是呈爆发性质的。 중국에선 사망자도 상하이를 비롯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치료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这些药物呢，在前期在武汉呢，他们也得到了很好的验证。从目前来看呢，还是有一定效果。 아울러 수도 베이징시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버스의 운행도 중단시켰습니다. 베이징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부터 장거리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버스들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단체 관광에 이어 해외 단체 관광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환자 한 명이 평균 2.5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며 다음 달 4일 우한에서만 감염자가 19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특성상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는 정보들이 난무해 사람들의 공포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634명을 내일까지 모두 강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3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춘절 기간만이라도 입국 금지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중국 환자 모습이 공유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인들이 폐렴 무상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며 불안감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우한에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균 연구시설이 있고 지난 2007년 과학자들이 연구소 밖 바이러스 유출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와 중국 정부 통제에 대한 불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죠. 김경희 노동당 전 비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장성택이 처형을 당하고 6년 만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삼지연 극장에서 설 기념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사이에 검은 한복을 입고 손뼉을 치는 여성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전 비서입니다. 최룡예 동지, 김경희 동지, 리일환 동지, 조영원 동지, 김여정 동지, 윤성울 동지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경희는 현재 공식 직함이 없지만 2인자 최룡해 다음에 이름이 불리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경희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6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음독 자살설, 숙청설과 함께 평양 근교에 은둔하며 신병 치료 중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의 재등장은 권력 복귀가 아닌 대내외 선전용의 무게가 실립니다.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 이후 김정은 가족의 불화와 갈등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김정은 유일체제가 안정화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이 김일성의 딸의 지지를 받고 김정일의 아들인 그런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평양 미림비 행장에 8,000명가량의 병력이 집결한 모습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오는 2월 8일 건군절을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며 새로운 길을 천명한 가운데 연일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 비서관 기소에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요청한 결재를 미뤄왔었죠. 결재를 미루면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며 수사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소를 늦추면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3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밤늦게까지 결재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을 소환해보겠다는 취지로 결재를 기다리던 수사팀 관계자를 설득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달 넘게 검찰 출석을 거부해온 최 비서관을 설득할 테니 결재를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반발하며 이 지검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하겠다는 발언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내가 피의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유를 밝혀왔었죠. 하지만 채널A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 측은 수차례 최 비서관에게 전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이 검찰 문자를 받고도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 걸 정말 몰랐을지 애초부터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제기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검찰의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해왔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전화와 문자 문의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서면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일이 지나서야 최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간략한 답신만 보냈습니다. 검찰은 열흘 뒤인 29일 소환 조사를 조율하기 위해 최 비서관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최 비서관의 답신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6일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최 비서관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출석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답만 보낸 겁니다. 이후 지난 3일까지 출석 요구서가 3차례 발송됐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인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최 비서관이 검찰이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출석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열한자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 얘기군요.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설 연휴인 오늘 종로 낙원동에 있는 국민 MC 송혜 선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네. 종로 표밭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 24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민망합니다. 이거 왼쪽 단말기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이 전 총리는 지난 24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대중교통을 타는데 익숙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 단말기가 아니라 왼쪽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댄 겁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총리 전에 도지사나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뭐 바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을 제공받다 보니 네.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됐는데요.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도 일반 대중의 삶과 괴리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은 네. 왜일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SNS에 지하철 타는 모습 자주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전에. 네, 지난 2017년 말이죠. 반 전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을 받았을 때 귀국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이용했는데 네. 7,500원짜리 표를 사면서 무인 발매기에 10,000원권 2장을 동시에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그 반기문 전 총장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굳이 서민 행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하다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선거 앞두고 전통시장 찾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기자들 이렇게 잔뜩 불러서 사진까지 찍는데요. 네. 서민 행보 사진 찍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책 하나 더 내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인일 겁니다. 네, 요즘 유권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것 좀 궁금해요. 이 전 총리가 종로로 나올 거잖아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직 지역이 안 정해졌나요?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종로 출마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종로, 용산, 세종의 비례대표설까지 나오는데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종로 출마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통합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수 통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음 주제가 유승민과 대구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보수당 의원인데요. 지금은 지난달에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했죠. 네, 유승민 의원 지난달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가장 어려운 이곳 대구에서 제가 보수재건 전체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할 역할이 뭔지 보겠다는 그 정도의 뜻이고. 보수 통합 과정에서 원래 얘기했던 대구가 아니고 수도권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유 의원은 그동안 계속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긴 했거든요. 네. 보수 통합이 되면 유 의원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 의원은 대구 동구을에서 내일이 사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유승민 심판론까지 제기되는 등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은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기환 의원은 물론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크게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요, 응답자의 60%가 유승민 의원 이번에 교체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네. 보수 통합도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공화당 문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우리공화당 합류를 둘러싸고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의견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당은 우리공화당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우리공화당이 끼면 보수통합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공화당도 유 의원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하고 통합을 할 수 없는 걸 북한 국민은 가슴을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경기에다가 칼 쏘는 배신자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네. 어떻게 지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설이 구치소 안에서 맞이하는 그 세 번째 설인데요. 네.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 다시 보수통합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한국당이 안철수 전 의원한테도 러브콜을 보냈죠. 네. 하지만 안 전 의원 지난주 입국 당일에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고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은 SNS에 좀 뜬금없긴 하지만 네. 우한 폐렴이 사스보다 심각하다며 정부 대응책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직후 거취를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정치 얘기가 궁금한데 웬 우한 폐렴 얘기인가 했더니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다. 같은 바이러스는 아닌데 그걸 어필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날이었던 어제 저녁 강원 동해에 있는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설날을 맞아 놀러온 일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선배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 밖으로 섬광과 함께 화염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발과 함께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희뿌연 연기와 불꽃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설날인 어제 저녁 7시 46분,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처음에 지진이 난 줄 알고 불꽃이 창밖으로 나오면서 유리창 파편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쾅 연달아 또 2차 폭발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폭발 위력으로 창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 사고로 객실에 있던 7명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놀러온 일가족들로 휴대용 가스버너로 요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1층에 있던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액화석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에 이어서 가스버너가 차례로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펜션의 가스배관과 휴대용 가스버너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사고가 난 객실은 지난해 11월 가스렌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스배관의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렇게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의 펜션.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데다가 지난해 소방당국이 시정 명령까지 했는데도 배짱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층은 횟집, 2층은 펜션으로 8개의 객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968년 냉동 공장으로 준공한 뒤 1999년 2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2011년부터 펜션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전국 펜션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에서도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빠졌습니다.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소방당국이 내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건물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이후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동해시가 구조안전 확인서를 요구하자 열흘 뒤 자진 취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동해시는 소방당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34건이 접수가 됐어요. 동해시 건만. 몇 분이 그러면 담당을? 3분입니다. 불법 배짱 영업의 관리 소홀까지 드러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새벽 장충동 호텔에서도 불이 났는데 하마터면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모두 잠자던 시각에 불이 났는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투숙객들은 어둠 속에서 소방대원을 따라 겨우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가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호텔 복도. 출동한 소방대원을 따라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합니다. 비상구 계단에는 이미 매캐한 연기가 차올랐고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 알람 밸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설 연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 583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호텔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 전원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5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들은 화재 경보나 대피 방송이 없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다른 객실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대피했다는 겁니다. 但是也没有报警器，敲门的声音呢呼叫我们出的时候，当我们逃到走廊里的时候呢，烟已经非常大了。 추운 날씨 속에 가벼운 호텔 가운이나 수건을 걸치고 긴급히 피신한 투숙객들은 날이 밝자 짐을 챙겨 호텔 측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측은 객실 화재 경보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대피 과정에 대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수 등을 공급하는 지하 밸브실에 있는 쓰레기 더미 등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보시설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새벽 가정집에 불이 나 70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시죠. 네. 예.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출동한 소방관이 찍은 이 사진을 보면 현관 입구부터 집 안쪽까지 거센 불길이 이어진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4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이곳에 살던 70대 할머니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정말 큰 불이 났는데 사실 그 화재 현장에서 경찰하고 잠깐 대치극을 벌인 남성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네, 할머니와 이곳에서 함께 살던 40대 아들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나타나자 아들은 흉기를 들고 저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의 설득 끝에 아들은 흉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탄 집을 향해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들하고 어머니 두 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7, 8년 전에 들어왔는데 경제활동도 안 하고. 근데 굉장히 행동이 기이합니다. 네. 자기가 범행했다는 건 인정한 건가요? 네, 경찰은 일단 이 아들을 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불에 태우다가 이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며 실수로? 예. 방화가 아니라 자신의 실화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화로 입건이 됐잖아요. 네. 실화일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마을에서는 이 네. 유품을 태운 흔적이 일부 발견되긴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조만간 국과수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A씨도 손과 얼굴 부분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화상이 불을 끄거나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입은 화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우다가 또 일부 매체에서는 아들이 정신질환을 알았었다 이런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신병을 간 사실도 없고 여자 모친하고 둘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웃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 네. 결국 경찰은 이 함께 살던 모자가 갈등으로 이 참변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아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떤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도 설 연휴에 가족 간 폭행이나 다툼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954건으로 평소보다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50% 넘게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평소 쌓였던 갈등이 이 간만에 모이는 명절에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배려한다는 말이 조금 자극으로 되고 간섭으로 비춰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서 그 갈등이 촉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휴가 하루 남았는데요. 서로 간에 좀 민감한 얘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는 걸까요? 아니면 누른 만큼 다른 곳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재현되는 걸까요? 부동산 상황을 살펴봤더니 강남권은 팔자세, 강북권은 사자세가 우세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는 99.5.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팔겠다는 문의는 늘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한 10통화 정도를 받는다면은 지금은 거의 8통화, 9통화 정도가 매도에 그 관련된 문의, 앞으로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데.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건 작년 10월 14일 이후 석 달 만에 처음.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예정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측이 잇따라 나오면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조정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대로 강북권 14개구의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05.4로 전주보다 올라 매수세가 확대된 모습. 오는 4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강남권의 매수자 우위 시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오순도순 모여 손주 재롱을 볼 법한 설 명절에도 택배 배달에 나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일당 2만 원을 벌어보려고 혹은 정이 그리워서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마음 한편이 짠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태영 기자가 실버 택배 기사님들의 설 명절 함께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택배원 75살 김태진 씨가 묵직한 명절 선물 세트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설 선물이라는 것만 내용 파악하고 그냥 갑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쥔 김 씨는 침침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를 검색합니다. 4kg 이하 택배만 배송하지만 대중교통을 오고 가다 보니 가는 길도 녹록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숨 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하철 경로석이 있어 잠시 편하게 이동합니다. 김 씨는 대중교통으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실버 택배원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 결혼한 자식들이 따로 살고 있어 이번 명절에 모이지 않습니다. 김 씨처럼 연휴에도 단기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은 실버 택배 사무실로 몰립니다. 아침부터 대기실에 있는 노인들에게 배달 업무가 주어집니다. 설날에도 많이 오고 할아버지들은 아침 새벽부터 와요. 명절에도. 67살 정원표 씨는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일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10년째 혼자 살면서 사람 냄새가 그리웠던 정 씨는 그나마 택배 일하는 동료를 만날 수 있는 명절이 즐겁습니다. 나오다 보면 또 친구들도 있고 또 그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가고. 하루 종일 일하는 대가로 받는 돈은 2만 원 정도. 노인 인구 800만 시대. 이젠 전통 명절마다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입니다. 이 빨간 맛, 매운맛을 입술에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 입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도톰해진 건데요. 매운맛 립스틱의 비밀을 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차이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여성.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왼쪽부터 발라볼게요. 와, 온다. 그건 매운맛이 느껴지는 립스틱, 일명 립플럼퍼입니다. 입술이 좀 빨개졌어요. 뭔가 이렇게 탱탱해진 기분이 드는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입술을 일시적으로 도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을 내는 멘톨부터 생강뿌리 오일, 고추 추출물, 와사비 등 제품마다 다양한 자연 성분을 활용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조금 도톰하고 두꺼운 입술이 조금 더 여성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3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로드샵이나 드럭스토어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관련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발라봤는데요. 이 박하사탕이 입술에 닿는 것처럼 얼얼하고 시원합니다. 또 입술이 부어오르면서 살짝 붉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별도 시술 없이 미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인기지만 입술에 상처가 있을 땐 주의해야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입술에 상처나 갈라진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자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합쳐져 화장품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프로야구 KT의 괴물타자 강백호는 지금도 마운드에 서면 불같은 강속구를 뽐내는데요. 올 시즌 투수 욕심은 없을까요? 김유빈 기자가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데뷔 첫해 29개의 홈런으로 괴물처럼 등장한 신인. 지난 시즌은 3할 3푼 6리의 타율로 정규 홈도 갖췄습니다. 이미 검증받은 타자지만 시간 없게도 여전합니다. 괴물타자 강백호의 변신, 그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서울고 시절 4번 타자인 동시에 투수로도 이름을 날렸던 강백호. 프로 입단 후 올스타전 이벤트에서 시속 150km로 녹슬지 않는 실력을 뽐냈고 지난 정규 시즌 최종전에선 149km를 찍었습니다. 다른 150을 만들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도 약간 마운드에 올라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없을까요? 감독님께서 또 그런 거를 제안하신다면 저는 할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진짜 되면 마지막 경기쯤에 순위 다 결정될 때 강명과제는 중심 타자로서 찬스 때 확실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것. 더 강력한 몸짱이 되기 위해 살과의 전쟁에도 돌입했습니다. 제가 원래 몸무게가 3자리였는데 지금은 2자리고 1kg 정도 빼려가고 있어요. 3년차 만에 당당히 연봉 2억 원을 넘기며 실력으로 증명한 신세대. 저 용돈 받고 쓰는데 저희 집안에서 제 연봉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체감 못하고 있고요. 2020년 강백호가 써내려갈 또 다른 변신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을 건너뛰고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강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강수량 살펴보시면 동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호남은 10에서 40, 영남은 20에서 60,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강풍이 비상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귀경길 배나 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내일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구 6도, 부산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영동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 가족은 피하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과 공포감이 드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안의 공포가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risk of a huge tragedy. This is the most likely thing by far to kill over 10 million excess people in a year. 우리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도 무서운 핵폭탄도 아닌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차들이 하늘을 날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인공지능이 탁구를 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보다 정작 인간을 지키는 노력과 기술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필이면 각종 전염병이 바로 옆 동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